네, 오늘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 저희 작품은 아일랜드의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극작가로 알려져 있는 브라이언 프레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원래 원작은 트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각색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한 가지 좀 중요한 컨텐츠가 생성이 되면 그것이 굉장히 다른 장르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각색이 단순히 그냥 장르의 전환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재창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앞에 계신 선생님은 이항자 선생님이십니다. 한국대 러시아학과 선생님이시고요. 툴게네프 전공하셔서 오늘 툴게네프 원작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아티스틱 하시죠? 김은성 작가님이시고요. 이제까지 저희 여러 가지 각색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명동예술극장에서 위대한 유산의 작품을 각색을 하셔서 관객분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9월 2일날 첫 공연 때부터 같이 공연을 보고 토론을 2번 정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김은선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 각색의 일반적 과정은 어떤 건가요? 작품 이야기 먼저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일단 일반적인 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각색 작업이라는 거는 원작이 있는 작품을 이제 무대화 시키는 작업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원작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던지고 싶어하는 작가가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 원작이 쓰여졌던 탄생했던 그곳의 그 시대 배경은 당시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어쨌든 그 원작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작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 이야기로 이렇게 변형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동시대 관객들과 그 원작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또 줄 수 있을지, 지금 한국 관객들한테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무대의 언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작 소설을.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연극의 구조에 일단 원작을 집어넣어 보려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조금 뒤집을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중심 질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에서 중심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햄릿을 예를 들면 극이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햄릿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강한 중심 질문이 발생이 되거든요. 결국엔 이제 그 큰 질문 하나가 극을 쭉 끌고 가게 되는데, 바로 각색 작업에서도 그 중심 질문을 찾아내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원작의 중심 질문이 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버지와 아들 툴게네프 전공자로서 이 작품의 어떤 핵심적인, 원작에서 있어지는 핵심적인 질문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툴게네프는 다 아시죠? 아마 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첫사랑 거의 읽으셨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린 세계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읽어보면은 상당히 구성이 단순해요. 1장에서 28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테면은 아르카디의 집, 마리노에서, 그 다음에 오딘토바의 집, 니콜스코에, 그 다음에 바자로프의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전개되는 그런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툴게네프의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다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로 각색하기가 상당히 쉽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공연하게 되는
이 연극은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엇나갔다기보다는 뭐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이렇게 각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의 어떤 그 사건의 구성과 전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떼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대체로 이 소설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한 6가지 장면을 갖다가 언급을 해요. 첫째는 이제 그 니콜라이의 아들인 아르까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페테르부르크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그러면서 조금 더 어색한 이런 만남 장면. 두 번째는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가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깨구리 해부하는 장면.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상징적이죠. 예를 들면은 당시 니힐리스트들, 젊은이들은 뭐랄까, 아버지 세대인 그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자들하고는 달리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철학보다는 이런 거 자연과학, 화학이라든가 물리 이런 거에 이렇게 그 치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바자로프, 니힐리스트 바자로프하고 아르카디의 그 큰아버지 파벨과의 격렬한 논쟁이죠. 뭐 문제를 넘어서 갈등과 지음으로까지 이렇게 치솟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딘조바의 집으로 이동해가지고 바자로프,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가 오딘조바한테 격렬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수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그 니힐리스트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어떤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신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그 바자로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저 바자로프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그 같은 세대인, 젊은 세대인 아르카디와 바자로프가 사실 뭐 친구라고 나오지만 사실 아르카디는 작품을 보면 바자로프의 지휘자 같아요. 무슨 뭐 신념이라든가 뭐 시시의 깊이라든가 뭐 현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런데 그 바자로프의 집으로 와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이렇게 노정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아버지 세계에 대해서, 특히 그 낭만주의자인 누구니까 파벨에 대해서, 큰아버지, 그 다음에 뭐 사랑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다가 갈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사제지간으로 그런 거 거의 관계라고 했다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건축도미 위에서 거의 막 그 싸움박질하는 친구가 막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아르까지 집으로 옮겨가지고 마침내 그 누굽니까? 니힐리스트 바자로프하고 큰아버지 파벨하고 결투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 뭐랄까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 두 사람 간의 어떠한 그 갈등이 완전히 정점을 찍는. 물론 그 장면을 보면은 결투의 단초는 누구죠? 동생의 그 여자니까 제수 씨죠, 그죠? 페네치카. 그 제수 씨에게 거의 뭐 강제적으로 바자로프가 키스를 2번 하게 되죠. 그 장면을 이 파벨, 그 백부가 보게 돼요.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 이렇게 내연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결투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오딘 쪽으로부터 이렇게 실현당한 그 바자로프가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의사인 아버지 일을 돕다가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 시체를 해부하다가 우연히 감염을 내게 돼가지고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바자로프의 그 신념과 행동이 이렇게 모순적으로 나오지만 그 죽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죠. 이를테면 영웅처럼, 거인처럼 아주 의연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장소를 갖다가 옮겨가면서 사건이 구성되고 전개되는 그런 그 양식을 취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이 이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호흡이 굉장히 긴 소설인데, 이것을 이런 긴 호흡의 소설을 이제 각색을 해서 극으로 희곡으로 만들 때 어떤 어려움 혹은 어떤 재미가 또 있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
각색이 되는 소설은 단편 소설이 되기보다는 장편 소설이 됩니다. 예. 그 장편 소설 중에서 긴 장편 소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통 긴 장편 소설들의 뭐 장점은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언어들, 많은 등장인물,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내면을 비추는 심리적인 어떤 여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명작들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이제 작품들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대부분의 명작들이 이렇게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기가 힘든 작품들이 또 많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깊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명작 원작 소설을 무대화 시켜서 연극으로 감상하는 작업은 사실은 그 소설을 좋아하는 관객 독자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독서의 과정을 통해서 독자 스스로 어떤 한 세계와 만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 얼굴 생김새부터 그 환경까지 머릿속에 그리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무리 이렇게 장관을 강조하고 잘된 연출, 훌륭한 배우들이 나와도 사실은 꿈이 깨지는 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이 좀 빗나가버렸죠, 하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에서 정말 극이 될 만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중심 질문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극이라는 건 그 중심 질문 하나의 추진력을 가지고서 쭉 밀고 나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네, 이현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주요 장면들 중에서도 보면 8개라는 말씀하신 2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바르자로프의 죽음하고 바벨과 결투씬,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희곡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작품에서는 그게 좀 그냥 말로서 전달이 되어 끝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사실은 이제 관객분들 반응이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 좀 이따가 이제 듣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공연을 수요일날 가거든요. 근데 바자로프 윤정섭에 너무 취해가지고 알면 할수록 너무 멋있는 인물인 거야, 바자로프가. 그래서 한참 교감을 하고 뭔가 바자로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후일담식으로.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그 의도는 알겠어요. 브라이언의 의도는 그 죽음을 너무 극적으로 몰입시키지 않고 어떤 소개 효과를 딱 주면서 냉정하게 그의 죽음이 남긴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이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한 8분응선 정도까지 가서 절벽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한 5분응선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절벽을 만난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사실은 윤정섭을 더 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작품 보셨을 때 원작의 느낌을 좀 잘 살린 듯한 장면이 혹시 있었나요? 어떤 부분? 글쎄요, 여러 장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좀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아르카디아하고 바자로프가 고향으로 가가지고 부모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바실리, 그 바자로프의 아버지 레올로한 그 바실리는 바자로프를 갖다가 사랑하지만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좀 어려워하죠. 두려워하죠. 존경하죠. 엄마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자기들이 방해한다는 것을 느낄까봐 먼 발치에서 막 이렇게 숨죽여가면서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훔쳐보고, 그 다음에
참 그 장면이 어떤 작품에서는 더 진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이 연극 속에서도 잘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건초더미에서 바자로프하고 아르카디 친구가 이제 막 거의 결투 직전까지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공간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르카디하고 바자로프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죠. 그래서 그런 장면은 원작을 갖다가 잘 살리면서 뭐랄까 연극적으로 각색이 잘 이루어졌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김 작가께서 얘기한 그 장면, 죽어가는 장면, 완전히 해상으로 처리했는데 그 바실리의 그 독백 장면, 상당히 연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아쉬워요. 사실은 결투 장면하고 그 바자로프가 죽어가는 장면이 소설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르게네프 소설은 도스토옙스키와는 달리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어요. 그나마 거의 3시간에 이르는 그 연극에서 집중해서 좀 이렇게 숨죽여가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장면을 간접 처리했거든요. 독백적으로. 연기는 좋았지만 또 더불어서 좀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런 그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아쉬움에 대해서 극작가로서 혹시 대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앞서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브라이언은 각색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그 맨 기성세대,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끌고 있는 이 세대와 시대를 조금 바꿔보고 싶은, 그것도 되게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청년 세대, 이들의 갈등을 보여주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려진, 좀 문제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한 청년의 삶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진행시 가는데, 이제 그를 갑자기 이제 극에서 사라지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죽게 함으로 해서, 근데 또 그 죽음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다더라라는 후일담으로 이제 처리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 이런 것들이 덧없이 사라져버린 후에 쓸쓸하게 남겨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가 바라던 그 이상과 꿈, 그것이 지금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혹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영국 사람들이 지나친 감상주의를 싫어해서 이 작품에서 되게 그 두 부분이 굉장히 감상주의를 빠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처리한 게 아닌가,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작가들도, 러시아 작가들도 이걸 다 이렇게 각색한 작품들도 선생님께서 보셨대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 작품 좀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2008년도에 본 것 같은데요. 보고몰로프라는 극작가가 연출가죠. 극작가가 아니고 연출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연극을 봤는데, 대체로 투르게네프의 어떤 작가 정신, 그 다음에 주제의식, 이런 걸 잘 살려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결투 장면하고, 그 다음에 죽음 장면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잘 그리고 있더라고요. 사실주의적으로. 근데 하나 특이했던 게, 그 바자로프와 오진토바의 만남, 첫 만남부터 바자로프가 시니컬하게 이렇게 오진토바를 그 아르카디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은근히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엔 오진토바의 방에서 정말 야수같이 덤벼드는 그 장면을 상당히 뭐랄까 야하게, 아주 그 상업주의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고의 그 미녀 여배우를 등장시키고 속옷을 걸치고 이렇게 뭐랄까 아주 관객들이 어떤 아주 그런 오감을 갖다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상업주의적으로 한 게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투르게네프의 그 아버지와 아들은 영화로도 여러 편이 제작됐죠. 그 영화도 제가 아까 얘기한 6가지, 7가지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장소가 쭉 이동되면서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는.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의 이런 그 연출이라든가 영화를 보면은 거의 다 그 리얼리즘적으로 이렇게 각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5인 조가 부인은 목까지 오는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다르네요. 무시냐고요? 네. 그 김은선 작가님 그러면 각색하는 작업의 어떤 묘미가 뭘까요? 이렇게 이런 각색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재발견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작가로서의 재미. 이제 작가로서의 재미는 사실은 이제 독자로서 느끼는 재미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소설일 경우에 뭐 소설이든 다른 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오래 품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 정도까지는 또 각색으로 들어가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그 이야기가 지금 내가 지금 2015년에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곳이랑 어떻게 만나질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다 독자 개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강한 어떤 욕심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또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싶은 거죠. 아, 나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읽었던 그 명작을 나는 이번에 이렇게 좀 읽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시선으로 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관객들이 보기에 지금 내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가. 그것을 조금 더 좀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은 욕심 같은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각색을 해서 그것을 들려주기 이전에 사실은 명작 앞에서는 그 독자의 읽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보실 아버지와 아들은 러시아의 작품을 영국, 사실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극작가가 한국의 연출을 통해서 보여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굉장히 변형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의 토론도 중요하고 뭐 저희한테 뭐 저희가 드릴 말씀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품을 보셨을 때 느꼈던 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극작가 선생님, 그다음에 그 전문 선생님, 민원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십시오. 언제 어떻게 질문할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오신 분들이 다 보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본 분들이에요? 보실 분들도 계시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보신 분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보실 분이 한 반 정도 되는 거고, 반반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보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을 거고, 보실 분은 네. 여기. 네, 우선 오늘 연극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는 오늘 연극 보면서 바자로프가 되게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원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소설을 읽었을 때는 이 소설은 세대 간의 갈등, 또 세대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거를 봉합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이 바자로프를 중심으로 그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또 그 바자로프의 죽음 이후에 이 바자로프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는, 그렇게 각색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죽고 나서 결혼식 장면에서도 그 친구는 그 바자로프의 옷을 입고 있고, 아르카디는 옷을 입고 있고, 또 그 바자로프를 생각하는 안강은 자기 혼자만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그 둘만 약간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와중에 그들만 슬퍼하고 있고, 또 나중에 아르까리가 이게 절규할 때 그 둘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극중 인물들은 그 무대 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전 되게 엄청 그런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렇게 각색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는 바자로프와 약간 관련된 그 둘과 파렐과 또 그 제수씨 있죠. 페네치카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들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조용히 그냥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이 그게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 세대 간의 갈등, 또 그 갈등의 봉합, 그런 거가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극으로 각색이 되면서 주제 의식이 아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창작을 할 때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현준 선생님, 원래 이 작품 그 엔딩이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죠? 그러군요. 원래 이 작품이 이제 28장, 그 에필로그 부분을 갖다가 이 브라이언은 2막 그 4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브라이언의 어떤 그 시나리오적 독창성이랄까,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죠.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말할 일도 없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고, 어떤 주제의식을 세대 간의 봉합이라고 봤는데, 글쎄 봉합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화해, 세대 간의 화해, 혹은 그 반란의 그 영혼을 가졌던 바자로프가 죽었지만은 다른 그 사람들은 삶이 지속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 제가 볼 때는 페네치카의 아들 리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설에 보면 나온단 말이죠. 리자를 통해서 생명의 어떤 그 영원 무궁함, 어떤 지속성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소설의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브라이언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과도하게 이렇게 상당히 길죠, 그죠? 설정함으로써 제가 볼 땐 뭐랄까, 지금 이제 그 사한자들이 어떤 바자로프의 유훈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에 안고 기친자의 심정으로 그걸 갖다가 현실 공간에서 실행하면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뜬금없이 거기가 이제 아벨이 이렇게 모스크바로 가는 걸 갖다가 축하연이거든요. 그 장면이 에필로그 보면은. 여기 연극에서 그렇죠. 근데 누구니까 아르카디가 너무 뭐랄까, 감정을 갖다가 여과 없이 막 분출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자로프의 그러한 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 애칭이 너무 바자로프답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소설 보면은 전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28장 에필로그 처리한 거 보면은 상당히 소약하게 떠난 자를 갖다가, 그것도 바자로프가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카디죠. 추억하는 게 아니고 아르카디의 아내가 된 까짜가 바자로프를 추억하며 하고 건배 제의를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소설 보면 에필로그가 참 잘하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브라이언 연극 보면은 아주 지금까지 2막 7장까지의 전개하고 마지막 장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노정되고 있어요.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브라이언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한번 해보면,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건 분명하고, 바자로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좋아했었을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관객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설이 화해라든가 봉합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원건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각색자들은 심부름꾼이 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있는 그대로 무대화시키는 정도의 작업을만 생각하고 시작하는 각색자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좀 숨기고 있어요, 분명히. 브라이언은 그런 어떤 원건한 마무리가 아니라 아자로프가 남긴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작과 다른 주제의식을 각색자도 접근을 하면서 그것을 그 공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꼭 원작이 뭘 얘기하는 걸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 상충되는 경우는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사랑해야 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좋은 각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사랑하지만 계속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 같은 네,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네, 저는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인물 이름이랑 인물의 역할을 보고 되게 낯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막 넘어가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을 때 그 체오프의 벚꽃동산과 엄청 닮았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프로그램북을 보니까 브라이언 프리엘은 체오프의 벚꽃동산에 얹어서 21세기 아버지 아들을 낳았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지 아들 투리네프의 작품을 읽지 못해서 그런데 프리엘의 작품은 원작에 비해서 얼마나 벚꽃동산과 닮았는지 혹은 죄송합니다. 얼마나 벚꽃동산을 닮았는지 혹은 다른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분께서는 프리엘이 그렇게 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벚꽃동산과 이 작품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네, 그 두 분 다 벚꽃동산을 아실 거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투르게네프는 소설을 쓰기 전에 드라마를 썼죠. 한 11편의 드라마를 썼는데 그 드라마가 체오프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투르게네프의 드라마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기족 단장들의 아침 식사, 그다음에 호라비,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건 시골에서의 한 달이라는 작품인데 기본적으로 그 서양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 심리극이에요. 그러니까 투르게네프 그 연극을 볼 때 또 소설도 마찬가지죠. 그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시종일관. 그래서 투르게네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체오프하고 비슷하죠. 체오프도 물론 뭐 이 연극은 뭐 대화에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는 거지만 그 체오프의 그 등장인물들 이 무대에서 보면은 체오프 조금 다르긴 달라요. 체오프의 그 등장인물들은 서로 대화하지만은 그 대화의 방향이라든가 관심사 이게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형식을 띈 독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투르게네프의 그 대화는 상당히 논쟁이에요. 그 논쟁적인 성격을 띤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관과 세계관, 그들의 지적 어떤 수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 지금 벚나무 동산 그거하고의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다르죠. 벚나무 동산하고는. 그런데 이제 둘 다 어떤 그 셰익스피어 연극처럼 막 무대에서 셰익스피어 연극 보면 막 몇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그 드라마틱한 그 장면은 없어요. 투르게네프나 어떤 체오프의 연극을 보면은 거의가 뭐 정말 그 재미없을 정도로 그 무사건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브라이언의 이제 제가 이제 극본을 받고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랄까 그 투르게네프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섬세한 어떤 대화의 결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약화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봤는데 뭐 제2의 무슨 뭐 체오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오프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은 그 최후의 어떤 그 상징성 그런 거 묻어 있어요. 코드가 체육적 코드로 묻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가난한 그 각색은 체육적으로 각색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그 과잉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까 마지막 장면이라든가 그런 그 장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브라이언의 타도 있겠지만은 그 연출 선생님, 이 그걸 연출한 선생님이 그런 니콜라이, 이제 니콜라이 다 보셨죠? 니콜라이 보면 소설에서는 상당히 겸손하고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파벨 형도 막 두려워하고 아르카디의 아들도 이렇게 막 그 좀 뭐랄까 저하고 막 그런 성격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본 그 연극에서는 니콜라이가 아주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네치카라든가 까짜의 그 성격적 변화 이런 것이 조금 브라이언의 각본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연출에서도 그런 그 투르게네프의 섬세한 이런 그 성격의 일관성 또 성격의 어떤 그 뭐랄까 변화 이런 것이 조금 그 놓치고 있지 않나 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협은 이제 체협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공간이고요. 공간이랑 일상성인 것 같아요. 공간을 참 잘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뭐 바나르실 보면은 계속 넓은 공간에서 좁아진다든가 공간을 몇 개 안 쓰죠. 그러니까 맛별로 그러니까 소설을 특히 이제 희곡화 각색할 때 이게 원작 소설에서는 뭐 이동하면서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 이렇게 응축된 공간으로 몇 공간으로 나눠서 그 속에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걸 또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소설에서는 극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결투 장면, 뭐 다다로프의 죽음 장면 이런 장면들이 다 후일담으로 처리되잖아요. 마치 갈매기에서 마지막에 트레플레프가 권총 자살했다는 소식이 누군가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체협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장난삼아 그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건 뭐 농담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소경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극적인 장면에 관객들이 빠져들어가서 정작 중요한 거를 이렇게 놓치게 하지 않으려는 뭔가 좀 덜 극적이고 당장은 덜 재미있어도 좀 관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그것을 좀 노렸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체업적인 극적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네. 안녕하세요. 공연 잘 봤고 교수님이랑 작가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들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의문이 드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공연이 아쉬운 점이 소설의 결을 잘 살리지 못한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고 작가님은 또 각색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의미를 또 담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각색을 할 때 그 소설을 시각화를 잘하고 뭐 무대화를 잘하고 이게 전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각색하는 작가, 극작가나 연출이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각색한 공연이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그러니까 소설을 빼는 것은 아쉬울 수도 있는 지점이지만 또 연극으로 보면서 또 새로운 재미를 찾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 텍스트를 이런 그 드라마 텍스트로 이렇게 옮겨갈 때는 분명히 뭐 공간적인 제약, 시간의 제약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연출가의 그런 그 시선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쉽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소설 텍스트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가가 관객들에게 뭔가를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장면을 그 2막 4장을 보면은 이 그 시나리오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저한테는 좀 당혹스러웠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그 차원으로도 이 소설을 이 드라마를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걸 보면은 소설도 그렇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은 아주 다종다양한 그 사랑의 그 유형학이랄까 사랑의 심리학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파벨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그 아르 공작부인과의 어떤 후일담으로 나오지만 그런 낭만적인 사랑. 그 다음에 피에니치카와 니콜라이의 뭐랄까 어정쩡한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이죠. 가정관리인의 딸을 갖다가 20살도 안 된 애를 갖다가 애를 되게 해가지고 지금 정실부인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니콜라 아르카디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런 사랑. 그 다음에 바자로프와 오딘조바와의 어떤 그 아주 그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딘조바 부인도 과부잖아요. 그 바자로프한테 관심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유지해온 어떤 평온함, 어떤 규율성 이런 걸 저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자로프를 택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 경랑이 불 거라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까짜와 아르카디의 그 순수한 사랑, 예쁜 사랑이죠. 저는 그 다양한 그 사랑의 어떤 그 유형학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작가 중에서, 아니 세계 작가 중에서 그 뚜르게네프만큼 여성 심리를 갖다가 잘 묘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뚜르게네프 역시 한 그 유부녀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뒤쫓아 다녔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절반을 살았어요. 올랭 비아르도라고 하는 그 스페인 출신의 오페라 가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소설 속에서도 그 아주 다양한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는데 아주 탁월하게 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사랑의 이런 그 모습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극을 바라보면은 그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각색 작업하고 이럴 때 가장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작품을 번역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시는 분. 왜냐하면 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많이 알아버리면 못 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수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원작이 갖고 있는 그 김호흡 안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극 작가가 가질 수 있는 요소는 그 모든 걸 다룰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아버지와 아들이 좀 더 이런 부분도 다뤘으면 좋겠고 저런 부분도 다뤘으면 좋겠고라는 그런 욕심 일종의 그런 걸 말씀하신 거고 이제 각색자는 어쨌든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선 작가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한 개 정도만 더 받고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공연을 못 봤는데 그 각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명작을 볼 때 소설이나 희곡 자체를 이제 고전을 볼 때 그 굉장히 많이 비트 작품보다 그 희곡에 충실한 작품 볼 때 훨씬 더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에 조금 의문이 드는데 물론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이나 각색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싶은 그런 욕구 없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품을 그
원래대로 만드는 그래서 저는 그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것도 하나의 초이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조금 평가절하되는지 우리 연극 세계에서 그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원작에 정말 가깝게, 야, 이 작품 이 연극 진짜 원작 잘 살렸다, 정말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작 그대로 잘 살려낼 수 있는 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잘 못 해내서 그렇지, 잘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작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예. 굉장히 흥분하게 말하죠.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공연 3시간 정말 길었고 기다리시는 되게 지루했는데 오늘 토요일날 저희 국립극단이나 연동예술극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연일기 사업은 거의 모든 공연에서 이렇게 관객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은 큰 새여자 그 작품인데요. 그때도 여러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